돈 내놔.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줄 것 같아? 사채업자가 민우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일주일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때 검은 정장의 남자들이 카센터로 들이닥쳤어요. 강민우 씨 맞습니까?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그 순간 민우는 몰랐습니다. 길거리에서 구해준 그 할아버지가 거대한 기업의 회장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30년 전 잃어버린 그의 손자라는 운명적 진실을. 하지만 행복도 잠시, 그를 향한 치밀한 음모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강민우가 녹슨 렌치를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폐업을 코앞에 둔 카센터 안은 썰렁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공구들이 민우를 원망하듯 차갑게 빛나고 있었죠. 형님, 돈 언제 갚을 거야? 사채업자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지수의 수술비로 빌린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이제 감당할 수 없을 지경이었어요. 민우가 작업복 주머니에서 구겨진 병원비 고지서를 꺼냈습니다. 1,000만 원이라는 숫자가 눈앞에서 어른거렸어요. 지수야, 형이 미안해. 민우가 벽에 걸린 지수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고아원에서 함께 자란 동생 지수는 민우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사진 속 지수는 병원 침대에서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사진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지수의 수술이 성공하긴 했지만 후속 치료비가 만만치 않았거든요. 돈 때문에 지수가 고생하게 할 순 없어. 민우가 주먹을 꽉 쥐며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카센터는 적자가 계속되고 있었고 사채업자들의 독촉은 날로 심해졌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민우가 카센터 문을 잠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마음은 더 차가웠죠. 골목길을 터덜터덜 걸어가던 민우의 발걸음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으어. 희미한 신음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려왔어요. 민우가 소리나는 쪽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에 한 노인이 쓰러져 있었어요. 고급 양복을 입은 노인의 가슴이 가쁘게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손목에는 값비싼 시계가 반짝이고 있었죠. 민우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괜히 나섰다가 오해라도 받으면 큰일이거든요. 특히 자신처럼 빚에 쪼들리는 처지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했어요. 하지만 노인의 거친 숨소리를 듣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린 시절 고아원에서 할아버지들이 돌아가시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할아버지. 민우가 노인 곁으로 달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노인의 맥박을 확인하니 매우 불규칙했어요. 얼굴도 창백하고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정비공 시절 배운 응급처치가 몸에 밴 덕분이었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민우의 손이 노인의 가슴을 리듬감 있게 눌렀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손을 멈추지 않았어요. 주변이 적막했지만 민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몇 분 후 노인의 숨소리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민우가 급히 119에 신고를 했어요. 여보세요. 할아버지 한 분이 쓰러지셨어요. 맥박이 불규칙하고 의식이 없어요. 민우가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5분 안에 도착하겠습니다. 119 상황실에서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민우가 노인의 상태를 다시 확인하던 중 바닥에 떨어진 만년필을 발견했어요. 최고급 브랜드 제품으로 보였습니다. 금으로 도금된 펜촉이 가로등 불빛에 반짝이고 있었죠. 민우가 만년필을 주워들었습니다.
노인의 주머니에서 떨어진 것 같았어요. 이런 고급품을 분실하면 큰일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숨이 차서 헉헉거리며 뛰어온 모습이었어요. 환자 상태는 어떻습니까? 선임 구급대원이 민우에게 물었습니다. 맥박이 불규칙했는데 심폐소생술 후에 좀 안정됐어요. 의식은 아직 없고요. 민우가 구급대원에게 만년필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것도 할아버지 것 같아요. 바닥에 떨어져 있었거든요. 구급대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만년필을 받았어요. 고맙습니다. 덕분에 생명을 구했네요.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어요. 구급대원들이 노인을 들것에 조심스럽게 옮겼습니다. 전문적인 손길로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링거를 연결했어요. 민우가 뒤로 물러서며 구급차를 바라봤습니다. 혹시라도 오해받을까봐 빨리 자리를 뜨고 싶었어요. 자신 같은 처지에 경찰서에라도 끌려가면 정말 끝장이거든요. 바로 그때 들것에 누운 노인의 눈이 희미하게 떠졌습니다. 한태준이 흐릿한 의식 속에서도 자신을 구한 청년을 바라봤어요. 민우의 강렬한 눈빛이 희미한 기억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특히 민우의 목에 걸린 낡은 목걸이가 태준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반쪽짜리 나침반 모양의 목걸이였습니다. 오래된 것 같았지만 정성스럽게 관리된 모습이었죠. 태준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요동치는 느낌이었어요. 자네 그 목걸이. 하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구급차 문이 닫히면서 태준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어요. 민우가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구급차가 멀어져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노인이 무사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잘 살아계시길. 민우가 중얼거리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내 최고급 병원 VIP 병실에서 태준이 눈을 떴습니다. 새하얀 침대보와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병실 안에는 최신 의료 장비들이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가슴이 아직 묵직했지만 생각은 또렷했어요. 어젯밤 일이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며 간병인이 들어왔습니다. 정중한 모습으로 태준에게 다가갔어요. 회장님 깨어나셨군요. 의사 선생님을 모셔올까요? 그 전에 어젯밤 나를 구해준 사람이 누군지 알아봤나? 태준이 침대에 기대며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구급대원들도 그분이 누군지 모른다고 하더군요. 간병인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태준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가슴 쪽으로 갔습니다. 셔츠 안에 숨겨진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어요. 반쪽짜리 나침반이 손끝에서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30년 전 한결이 태준이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잃은 아들 부부와 손자 한결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때의 아픔이 다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태준이 침대 옆 테이블에 놓인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번호를 눌렀어요. 비서실장 나와. 네, 회장님. 건강은 괜찮으십니까? 전화기 너머로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젯밤 나를 구해준 사람을 찾아라. 사설 보안팀을 총동원해서라도. 태준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십니까? 그 사람 목에 특별한 목걸이를 하고 있었다. 반드시 찾아내라. 태준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젯밤 본 청년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특히 그 목걸이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편 회사에서는 태준이
하룻밤 사이에 의식을 잃었다는 소식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임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시작됐어요. 박 이사가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박 이사가 병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정중하면서도 조심스러운 모습이었어요. 회장님, 박 이사입니다. 들어와. 태준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차가웠습니다. 박 이사가 정중하게 인사하며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태준의 표정을 보고 순간 당황했어요. 회장님 건강이 갑자기 악화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회사 전체가 걱정하고 있어요. 별일 아니다. 그보다 회사 일은 어떤가? 태준이 시큰둥하게 대답했어요. 평소 같으면 박 이사의 걱정을 고마워했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모든 일정을 제가 대신 처리하고 있습니다. 회장님은 충분히 휴식을. 그런 건 나중에 얘기하고 나가봐. 태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쌀쌀한 태도였어요. 박 이사가 당황하며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어요. 병실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왜 갑자기 저런 식으로? 박 이사의 머릿속에 불안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태준이 공식 라인이 아닌 사설 보안팀을 움직인다는 정보를 들었거든요. 뭔가 자신을 경계하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사설 보안팀이 결과를 가지고 태준을 찾아왔습니다. 팀장이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병실에 들어섰어요. CCTV와 구급대원 증언을 종합해서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팀장이 서류를 내밀며 보고했어요. 강민우라는 사람이고 폐업 직전인 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아원 출신이고 현재 막대한 빚을 지고 있더군요. 태준이 서류를 넘기며 민우의 사진을 봤습니다.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사진 속 민우의 눈빛이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바로 가자. 태준이 침대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민우의 카센터에서는 난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몰려와서 가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었거든요. 돈 내놔.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줄 것 같아. 사채업자 두목이 민우의 멱살을 잡으며 소리쳤습니다. 일주일만 더 기다려주세요. 민우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카센터로 들이닥쳤어요. 사설 보안팀이었습니다. 뭐야, 이놈들은? 사채업자들이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사설팀장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강민우 씨 맞습니까? 네. 그런데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팀장이 명함을 꺼내며 민우에게 건넸어요. 명함에는 금박으로 새겨진 회사 로고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명함을 보고는 화들짝 놀라며 도망쳤어요. 그 회사가 어떤 곳인지 모르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민우가 명함을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인생이 바뀔지도 모르는 순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우가 생전 처음 보는 고층 빌딩 앞에 서 있었습니다. 유리로 된 외벽이 하늘까지 뻗어 올라가 있었어요. 민우가 목을 뒤로 젖혀 건물 꼭대기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여기가 맞나? 민우가 명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작업복 차림의 자신이 이런 곳에 와도 되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로비로 들어서자 대리석 바닥이 거울처럼 반짝였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어요. 민우의 낡은 작업복이 더욱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강민우 씨시죠? 안내 데스크 직원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민우가 전용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금색으로 장식된 내부가 눈부셨어요. 층수가 올라갈수록 가슴이 더 두근거렸습니다. 50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자 넓은 복도가 나타났어요.
한쪽 벽면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신의 정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쪽입니다. 비서가 민우를 회장실로 안내했습니다. 무겁고 큰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태준이 거대한 책상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전 골목에서 본 그 노인이 맞았어요. 하지만 지금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앉아보게. 태준이 민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음성에 위험이 묻어났어요. 민우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죽 소파가 푹신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태준이 책상 서랍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서 수표가 살짝 보였어요. 고마움의 표시일 뿐이니 부담 갖지 말고 받아보게. 태준이 봉투를 민우 쪽으로 밀었습니다. 민우가 봉투를 잠깐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하지만 받을 수 없습니다. 왜지? 자네 사정이 어렵다고 들었는데. 태준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돈이 아니라 일할 기회를 주세요. 민우가 태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자네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정비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민우의 목소리에 진정성이 담겼어요. 태준이 민우의 눈빛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 속에서 자신의 죽은 아들과 비슷한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강인하면서도 선량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렇다면 특별한 제안을 하나 해보겠네. 태준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정식 직원이 아닌 내 직속 보좌관은 어떤가? 민우가 깜짝 놀라며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직속 보좌관이요? 내 옆에서 일을 배우면서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익히는 거야. 태준의 제안에 민우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지수의 병원비를 생각하면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우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박 이사 사무실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정비공을 회장 직속으로 뽑았다고? 박 이사가 총무팀장을 노려보며 물었습니다. 네, 강민우라는 사람입니다. 정식 절차도 거치지 않고 바로 발령이 났어요. 총무팀장이 서류를 내밀며 답했습니다. 박 이사가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고아원 출신의 막대한 빚까지 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 사람 뒷조사를 완전히 해라. 회장님이 왜 갑자기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알아봐야겠어. 알겠습니다. 박 이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자신의 입지가 흔들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혹시 모르니까 이 사람 명의로 유령법인도 하나 만들어도 나중에 필요할지 모르거든. 박 이사가 측근에게 은밀히 지시했습니다. 다음 날 민우가 첫 출근을 했습니다. 태준이 직접 업무를 설명해 줬어요. 첫 번째 과제야. 계열사들의 차량 유지보수 예산안을 검토해 보게. 태준이 두꺼운 파일을 민우에게 건넸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이런 일을 해도 될까요? 자네만큼 차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또 있겠나? 태준이 격려하듯 말했습니다. 민우가 파일을 받아들고 진지하게 들여다봤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만 차근차근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이틀 후 민우가 태준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정리된 자료를 들고 있었어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가? 예산이 실제보다 30% 정도 부풀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 업체는 민우가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부품값도 시세보다 2배나 비싸고 공인비도 말이 안 됩니다. 태준이 민우의 분석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비공 출신답게 정확한 시세를 꿰뚫고 있었어요. 대단하군. 이 정도면 충분히 검증할 만하다. 혹시 이 업체와 우리 회사 담당자 사이에 뭔가 있는 건 아닐까요?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우의 추리력도 예상보다 뛰어났어요. 자네를 주요 임원 회의에 참석시키겠네. 실무를 배우려면 현장을 봐야지. 그 소식을 들은 박 이사는 더욱 초조해졌습니다. 회의실에서 민우를 처음 본 순간 노골적인 불쾌감을 드러냈어요. 회장님, 아무리 그래도 중요한 회의에 경험 없는 사람을 내가 판단할 일이니 신경 쓰지 말게. 태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민우는 조용히 앉아서 경청했습니다.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나왔지만 열심히 메모를 적었어요. 박 이사가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민우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강 보좌관, M&A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임원들이 민우를 바라봤어요. 민우가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자동차 부품을 갈아 끼우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원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낡은 부품을 새 부품으로 교체하듯이 회사도 필요 없는 부분은 정리하고 좋은 부분은 남겨두는 거 아닌가요? 민우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태준이 흐뭇한 표정을 지었어요. 복잡한 경영 개념을 단순하면서도 핵심적으로 설명한 것이었습니다. 박 이사는 오히려 당황했습니다. 민우를 무너뜨리려던 계획이 실패한 거예요. 회의가 끝난 후 태준의 집사 김 집사가 민우에게 차를 내어줬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 집사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민우가 차를 마시면서 집중하고 있을 때 무의식적으로 검지손가락으로 컵을 문지르는 모습을 보였어요. 김 집사가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몸이 굳어지면서 차받침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괜찮으세요? 민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김 집사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민우가 자리를 뜬 후 김 집사는 혼자 남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방금 본 그 버릇은 태준의 죽은 아들이 가졌던 특별한 습관과 똑같았거든요. 그날 밤 김 집사는 태준의 서재를 조심스럽게 찾아갔습니다. 태준이 혼자 앉아서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회장님,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무슨 일인가? 혹시 민우 씨에게서 도련님의 모습을 보지 못하셨습니까? 김 집사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태준이 김 집사를 놀란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자네도 그렇게 생각하나? 오늘 민우 씨가 차를 마실 때 보인 버릇이 도련님과 똑같았습니다. 김 집사의 말에 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집중할 때 검지로 뭔가를 문지르는 버릇 말인가? 네, 맞습니다. 태준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미 스스로도 느끼고 있던 감정이었어요. 그 아이는 내 아들의 눈을 가졌더군. 하지만 태준이 말을 멈췄습니다. 30년 전의 아픔이 다시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김 집사가 조심스럽게 서재 한 구석에 잠긴 서랍을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는 태준이 평생 간직해온 비밀이 숨겨져 있었어요. 한편 박 이사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민우에 대한 뒷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있었습니다. 고아원 출신의 동생 병원비로 엄청난 빚을 졌군. 박 이사가 서류를 넘기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약점이 있으면 조정하기 쉬울 텐데 왜 회장님은 저렇게 총애하시는 걸까? 박 이사의 머릿속에 불길한 계획이 떠올랐습니다. 민우가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기 전에 제거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차 팀장을 불러 박 이사가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잠시 후 기술개발팀의 차 팀장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도박빚 때문에 박 이사의 약점에 잡혀 있는 상황이었어요. 민우라는 놈을 아나? 회장님 옆에 붙어 다니는 그 사람 말씀이시죠? 그 놈을 처리해야겠어. 협력할 수 있나? 차 팀장이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의 빚을 생각하면 거절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일단 그놈에게 접근해서 신뢰를 쌓아라. 기회가 되면 함정을 파놓을 거야. 박 이사의 눈빛이 차갑게 번뜩였습니다. 민우를 향한 음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며칠 후 차 팀장이 민우를 찾아왔습니다. 점심시간에 사내 카페테리아에서 민우 혼자 앉아 있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안녕하세요. 기술개발팀 차 팀장입니다. 차 팀장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민우 앞에 앉았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민우가 일어나려 하자 차 팀장이 손을 흔들었어요. 편하게 계세요. 저도 그냥 점심 먹으러 온 거예요. 차 팀장이 친근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보좌관이시라고 들었는데 대단하시네요. 아닙니다. 아직 배울 게 너무 많아서요. 민우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차 팀장이 민우의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실은 저도 지방대 출신이라 처음엔 여기서 적응하기 힘들었거든요. 그러셨군요. 특히 박 이사님 같은 분들은 학벌을 많이 따지시니까요. 차 팀장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민우가 차 팀장을 이해하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자신도 비슷한 처지라고 생각했거든요. 민우 씨는 어떠세요? 힘들지 않으신가요? 가끔은 제가 여기 있어도 되나 싶을 때가 있어요. 민우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차 팀장이 마음속으로 쾌재를 불렸습니다. 민우의 경계심을 푸는데 성공한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서로 도와야죠.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차 팀장이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그 후로 차 팀장은 민우에게 자주 접근했어요. 업무 관련 자료를 검토해달라며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민우는 차 팀장의 진심 어린 부탁에 기꺼이 응했어요. 자신과 처지가 비슷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더욱 마음을 열었습니다. 한 주가 지난 어느 날 태준이 지방 출장을 떠났습니다. 중요한 투자 계약 때문에 3일간 서울을 비우게 됐어요. 바로 그날 오후 차 팀장이 급하게 민우를 찾아왔습니다. 민우 씨, 큰일 났어요. 차 팀장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어요. 무슨 일이세요? 회장님이 긴급 지시를 내리셨는데 친환경 에너지 개발 자료를 검토하라고 하셨어요. 차 팀장이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보안 등급으로는 자료에 접근할 수 없어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민우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태준이 출장 중인데 이런 지시를 내렸을까 싶었거든요. 정말 회장님 지시가 확실한가요? 네, 확실해요. 내일 아침까지 검토 보고서를 올려야 한다고 하셨어요. 차 팀장이 간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우가 마음을 정했습니다. 회장님의 업무라면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제 아이디로 접속해 볼게요. 민우가 자신의 회장 직속 아이디로 시스템에 로그인했습니다. 높은 보안 등급 덕분에 모든 자료에 접근할 수 있었어요. 됐네요. 어떤 자료를 보시려고요? 이 파일들이요. 차 팀장이 미리 준비해둔 파일 목록을 보여줬습니다. 민우가 파일을 하나씩 열어서 화면에 띄웠어요. 복잡한 기술 자료들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그 순간 차 팀장이 몰래 심어둔 악성 코드가 작동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핵심 기술 자료들이 자동으로 외부 서버로 전송되기 시작했어요. 민우는 그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차 팀장과 함께 자료를 검토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 팀장이 자연스럽게 질문하며 민우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박 이사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미리 계획한 대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지금 계좌로 입금하세요. 박 이사가 부하에게 지시했습니다. 몇 분 후
민우 명의로 개설된 유령법인 계좌에 거액의 돈이 입금됐어요. 나중에 횡령 증거로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긴급 보안 감사팀이 소집됐어요. 핵심 기술이 유출됐습니다. 보안 담당자가 급히 보고했습니다. 누구 소행인가? 접속 기록을 확인해 보니 강민우 보좌관의 아이디로 접속한 흔적이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임원들이 술렁거렸어요. 태준의 측근이 배신을 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박 이사가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횡령 증거도 발견됐습니다. 감사팀이 추가로 보고했습니다. 강민우 명의의 계좌에 거액이 입금된 기록이 있어요. 임원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든 증거가 민우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지방 출장 중이던 태준에게 긴급 연락이 갔습니다. 태준이 급히 서울로 돌아왔어요. 회의실에 들어선 태준의 얼굴은 차가웠습니다. 평소의 따뜻함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민우가 회의실로 불려왔습니다. 주변의 시선들이 따가웠지만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어요. 앉아. 태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우가 의자에 앉자 박 이사가 증거 자료를 내밀었어요. 이것들을 어떻게 설명할 건가? 박 이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접속 기록도 있고 계좌 입금 내역도 명확하지 않나? 민우가 서류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전혀 모르는 계좌와 거래 내역이 있었거든요. 이건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민우가 급히 해명했습니다. 그럼 누가 했다는 건가? 자네 아이디로 접속한 기록이 명확한데. 박 이사가 몰아붙였습니다. 차 팀장님이 회장님 지시라고 해서 도와드린 거예요. 민우가 차 팀장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차 팀장은 모른 척하며 고개를 돌렸어요. 무슨 소리예요? 저는 그런 부탁을 한 적이 없는데요. 차 팀장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히려 민우 씨가 먼저 접근해서 돈을 요구하더군요. 민우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차 팀장을 바라봤어요. 팀장님, 왜 그런 말씀을? 증거도 명확하고 증인도 있는데 뭘 더 따져야 하나? 박 이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특히 동생 병원비 때문에 절박한 상황이었지 않나? 그래서 이런 일을 저질렀겠지. 박 이사가 민우의 개인사까지 들먹이며 공격했어요. 민우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태준만이라도 자신을 믿어주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하지만 태준은 차가운 얼굴로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의 배신에 충격받은 듯 보였어요. 김 집사마저 박 이사가 제시한 증거들 앞에서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변호할 말을 찾을 수 없었거든요. 회장님, 저는 정말... 민우가 마지막으로 호소했습니다. 태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차가운 눈빛이 민우를 향했습니다. 내일 아침 9시까지 내 결백을 증명하지 못하면 태준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박 이사의 말대로 하겠다.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끝이다. 태준이 회의실을 나가자 다른 임원들도 하나둘 자리를 떴어요. 민우 혼자 회의실에 남겨졌습니다. 박 이사가 마지막으로 민우에게 다가왔어요. 자업자득이야. 분수를 알았어야지. 박 이사가 차갑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민우가 빈 회의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가장 믿었던 사람들이 자신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어요. 지수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회사를 나서는 민우의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내일 아침까지 결백을 증명해야 하는데 방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차 팀장이 멀리서 민우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박 이사의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요. 마지막까지 싸워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우가 차 팀장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 10시가 넘어 있었어요. 민우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1502호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차 팀장님, 차 팀장님. 민우가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집 안은 조용했어요. 옆집 아주머니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시끄러우니까 좀 조용히 해요. 죄송합니다. 혹시 차 팀장님 못 보셨나요? 민우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아침에 짐 챙겨서 나가더라고요. 이사 간다고 하면서. 민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모든 계획이 미리 짜여진 것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민우가 휴대폰으로 차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기에서는 현재 사용하지 않는 번호라는 안내 멘트만 흘러나왔어요. 이런. 민우가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기분이었어요. 민우가 비틀거리며 자신의 카센터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텅 빈 공간이 더욱 쓸쓸하게 느껴졌어요. 구석진 곳에 놓인 낡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의 유품들이 담겨 있는 상자였어요. 민우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과 편지들이 나왔어요. 그 아래에 작은 천 조각에 쌓인 목걸이가 있었습니다. 민우가 조심스럽게 목걸이를 꺼냈어요. 반쪽짜리 나침반 모양의 목걸이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목에 걸고 다녔던 것이었죠. 언젠가 이 나침반이 너의 뿌리를 찾아줄 거야.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민우가 목걸이를 꽉 쥐고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민우가 바닥에 앉은 채 오열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것 같았어요. 바로 그때 카센터 문이 열렸습니다. 김 집사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민우 씨. 김 집사가 민우의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집사님? 왜 여기까지? 민우가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걱정이 되어서 찾아왔어요. 김 집사가 민우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때 김 집사의 시선이 민우 손에 들린 목걸이에 머물렀어요. 순간 김 집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 목걸이는? 김 집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유품이에요. 어릴 때부터 지니고 다녔던 거예요. 민우가 목걸이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김 집사가 숨이 멎을 듯이 놀라며 자신의 품을 뒤졌어요. 작은 열쇠를 꺼내며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민우 씨, 이 말을 믿지 못하시겠지만 김 집사가 심호흡을 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도 똑같이 생긴 나침반을 가지고 계세요. 민우가 김 집사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30년 전에 잃어버리신 손자님을 찾기 위해서요. 김 집사의 말에 민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김 집사가 급히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회장님께 가야 해요. 김 집사와 민우가 함께 태준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김 집사가 설명해 줬어요. 회장님은 30년 전 교통사고로 아들 부부를 잃으셨어요. 그때 손자님도 함께 실종되셨고요. 민우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그 손자의 이름이 한결. 회장님이 직접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김 집사의 말에 민우의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저택에 도착한 김 집사가 서재로 향했습니다. 태준이 혼자 앉아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회장님, 왜 왔나? 태준이 지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민우 씨에게서 도련님의 모습을 보지 못하셨습니까? 김 집사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태준이 김 집사를 날카롭게 바라봤어요. 그 아이는 내 아들의 눈을 가졌더군. 태준이 고통스럽게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이젠 다 부질없다. 그 아이가 나를 배신했는데. 김 집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건가? 개인 금고를 열어봐도 될까요? 태준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 집사가 태준의 개인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 고이 보관된 목걸이를 꺼냈어요. 반쪽짜리 나침반 모양이었습니다. 김 집사가 휴대폰으로 민우의 목걸이 사진을 찍어서 대조해 봤어요. 두 개의 나침반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회장님, 김 집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우 씨가 바로 한결 도련님입니다. 태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소리인가? 확실합니다. 두 나침반이 완벽하게 일치해요. 김 집사가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30년 동안 찾아 헤맨 손자를 드디어 찾은 거였습니다. 그럼 내가 내 손자를 태준이 주저앉으며 자책했습니다. 김 집사가 급히 민우를 불러들였어요. 민우 씨, 들어오세요. 민우가 조심스럽게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태준과 눈이 마주쳤어요. 김 집사가 두 개의 나침반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민우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나침반을 가져다 댔어요. 딸깍. 두 개의 나침반이 소리를 내며 완벽하게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마치 원래 하나였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맞아떨어졌어요. 태준이 민우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결아, 내 손자. 태준이 민우를 끌어안았어요. 3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민우도 왜인지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따뜻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할아버지. 민우가 처음으로 태준을 할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태준이 더욱 세게 민우를 안았어요. 미안하다. 널 의심해서 정말 미안하다. 괜찮아요. 이제 모든 게 밝혀질 거예요. 민우가 태준을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김 집사가 감격하며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오랜 기다림이 끝난 순간이었습니다. 태준이 즉시 유전자 검사를 지시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였어요. 다음 날 아침 9시 운명의 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박 이사는 민우에 대한 징계안을 통과시킬 생각이었어요. 강민우를 즉시 해고하고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박 이사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민우가 김 집사와 함께 당당하게 들어섰습니다. 잠깐. 민우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박 이사가 당황하며 경비를 부르려 했어요. 누가 들어오라고 했나? 하지만 태준이 뒤따라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민우가 태준의 책상 위에 완성된 나침반을 올려놓았어요.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태준이 임원들을 향해 선언했습니다. 회의실에 긴장감이 흘렀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완성된 나침반을 손에 들고 임원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회의실 안은 정적이 흘렀어요. 30년 전 내가 잃어버린 손자 한결이. 태준이 목이 메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바로 강민우입니다. 임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박 이사가 벌떡 일어났어요. 회장님, 갑자기 무슨 말씀을. 조용히 하게. 태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 집사가 앞으로 나와 유전자 검사 결과를 스크린에 띄웠어요. 친자관계 99.99% 일치라는 문구가 크게 표시됐습니다.
임원들이 입을 벌리고 화면을 바라봤어요. 박 이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의심은 끝났습니다. 태준이 민우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일어난 기술 유출 사건은 내부 음해였음을 밝힙니다. 태준의 선언에 회의실이 다시 술렁거렸어요. 박 이사가 다급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하지 않습니까? 접속 기록도 있고 그 증거들이 모두 조작된 것이라면? 민우가 박 이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태준이 즉시 긴급 기자회견을 소집했습니다. 1시간 후 회사 1층 로비에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태준이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민우가 그 옆에 서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께 특별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태준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30년 전 잃어버린 제 손자를 찾았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달아 터졌습니다. 강민우 씨는 제 유일한 혈육인 손자 한결입니다. 태준이 민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일어난 기술 유출 사건은 내부 음해였음을 밝힙니다. 기자들이 수첩을 꺼내며 바쁘게 메모했어요.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손자임을 확인하셨나요? 태준이 완성된 나침반을 보여줬어요. 이 나침반이 증거입니다. 30년 전 제가 반으로 나누어 하나는 아들에게, 하나는 제가 가지고 있었죠. 기자들이 나침반을 향해 카메라를 들이댔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도 99.99% 일치했습니다. 태준의 발표가 끝나자 기자들이 앞다투어 질문을 쏟아냈어요. 다음 날 모든 신문과 방송에서 이 소식을 톱뉴스로 다뤘습니다. 충격. 정비공이 재벌 3세 30년 만에 찾은 잃어버린 손자라는 헤드라인이 온 나라를 뒤덮었어요. 회사 주가가 폭등했습니다. 투자자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한 거예요. 태준이 민우와 함께 개인 사무실에서 과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내 부모님은 정말 훌륭한 분들이었다. 태준이 오래된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너를 품에 안고 지켰단다. 민우가 사진 속 부모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 이 나침반을 내 손에 쥐어주셨지. 태준이 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너를 찾지 못해서 고아원에서 고생하게 했구나. 아니에요, 할아버지. 고아원에서도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민우가 지수 이야기를 했습니다. 태준이 즉시 지수의 치료비를 모두 지원해주겠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고아원에도 거액을 기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며칠 후 민우가 지수를 만나러 병원에 갔습니다. 지수가 많이 건강해진 모습이었어요. 형, 정말 재벌집 손자였어? 지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나도 아직 실감이 안 나. 민우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제 돈 걱정 안 해도 되겠네. 지수야, 돈보다 더 중요한 건 가족을 찾은 거야. 민우가 지수의 손을 잡았어요. 너도 내 가족이고. 지수가 눈물을 글썽이며 민우를 안았습니다. 한편 박 이사는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상황에서 극도의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자신의 사무실에서 비상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끝날 순 없어. 박 이사가 이를 갈며 중얼거렸습니다. 박 이사가 서랍에서 오래된 파일을 꺼냈어요. 태준의 과거 비리 자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로 마지막 승부를 걸어야겠어. 박 이사가 특수 해결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계획을 실행하세요. 전화기 너머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알겠습니다. 그날 밤 태준의 비밀 별장에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침입했습니다. 특수 해결사였어요. 남자가 능숙하게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별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태준이 숨겨둔 비밀 금고를 찾아 헤맸어요. 30분 후 금고를 발견한 남자가 전문 도구로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오래된 장부를 찾아냈어요. 태준이 과거 무리한 사업 확장을 할 때 조성한 비자금 관련 자료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터넷 언론사에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어요. 한태준 회장 수천억대 비자금 조성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곧이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태준이 민우와 함께 재단 설립에 대해 논의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결 재단을 만들어서 어려운 아이들을 도우면 어떨까? 태준이 설레는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비서가 급히 들어왔어요.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비서가 신문을 내밀었습니다. 태준이 신문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과거 자신이 저질렀던 실수가 폭로된 거였습니다. 박 이사가 끝까지. 태준이 중얼거리다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할아버지. 민우가 태준을 부축했습니다. 태준이 피를 토하며 쓰러졌어요. 오랜 지병과 충격이 합쳐진 결과였습니다. 119에 신고해. 민우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해 태준을 병원으로 급히 이송했어요. 민우가 구급차에 함께 탔습니다.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민우가 태준의 손을 꽉 잡고 있었어요. 태준이 희미한 의식 속에서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한결아, 미안하다. 할아버지, 말씀하지 마세요. 태준이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응급실로 들어갔어요. 민우가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수술실 앞 빨간 불이 몇 시간째 꺼지지 않고 있었어요. 민우의 얼굴에 절망이 스며들었습니다. 겨우 찾은 할아버지를 다시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수술실 앞 빨간 불이 꺼진 것은 새벽 4시였습니다. 민우가 딱딱한 의자에 앉은 채 밤을 지새우고 있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의사가 수술복을 입은 채 나왔습니다. 피곤한 표정이었지만 다행히 절망적이지는 않았어요. 보호자분이시죠? 네, 손자입니다. 민우가 벌떡 일어나며 대답했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지만 고령이시라 회복이 더딜 겁니다. 특히 의식을 되찾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의사의 말에 민우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의식불명 상태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며칠 될 수도 있고 몇 주가 될 수도 있어요. 민우의 얼굴이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진 태주는 각종 기계에 연결된 채 누워 있었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얼굴의 반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민우가 태준의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힘없는 손이었습니다. 할아버지, 깨어나세요. 이제 막 가족이 된 건데. 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중환자실 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기자들이 몰려와 있었습니다. 한태준 회장 의식불명. 비자금 스캔들 후 쓰러져. 병원 로비에 설치된 TV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리포터가 심각한 표정으로 상황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한태준 회장이 비자금 조성 의혹 보도 직후 의식을 잃고 쓰러져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민우가 주먹을 꽉 쥐었어요. 박 이사의 음모 때문에 할아버지가 이렇게 된 거였습니다. 한편 회사에서는 긴급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고 경쟁사들이 적대적 인수합병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박 이사가 임원들을 소집했어요. 회의실에 모인 임원들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현 상황을 보면 회장님의 회복을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박 이사가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해요.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두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회장 해임안을 상정하려고 합니다. 박 이사의 폭탄 선언에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그리고 저를 회장 대행으로 추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임원들이 서로 눈치를 살폈어요. 현실적으로 다른 대안이 없어 보였습니다. 검찰 수사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검찰 고위층과 연줄이 있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할 수 있어요. 박 이사가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저는 황금 낙하산을 받고 물러날 생각입니다. 회사를 위해서 말이죠. 임원들이 박 이사의 제안에 혹하기 시작했어요. 회사가 망하는 것보다는 나아 보였거든요. 병원에서 민우는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태준의 곁을 지키며 깨어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 집사가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민우 씨, 큰일 났습니다. 김 집사가 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긴급 이사회를 열어서 회장님 해임안을 상정했어요. 민우가 깜짝 놀라며 김 집사를 바라봤습니다. 그럴 수 있나요? 박 이사가 주도하고 있어요. 내일 오전에 표결을 한다고 합니다. 민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할아버지가 의식을 잃은 사이에 회사까지 빼앗기게 생겼습니다.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아직 회장님이 민우 씨를 정식 후계자로 지명하는 절차를 밟지 못했어요. 김 집사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박 이사의 주장이 맞다고 볼 수 있어요. 민우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중환자실을 바라봤어요. 의식불명 상태인 태준이 안쓰러웠습니다. 그때 민우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지수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민우가 복도로 나가서 전화를 받았어요. 형, 뉴스 봤어. 괜찮아? 지수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수야, 나 이제 어떡하냐? 민우가 주저앉으며 오열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의식불명이고 회사는 빼앗기고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형, 진정해. 형은 항상 밑바닥에서 다시 일어났잖아. 지수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에도 할 수 있어. 형은 정비공일 때가 제일 멋있었어. 지수의 말에 민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뭐든 고쳤잖아, 형은. 가서 고쳐. 지수의 격려에 민우의 눈에 다시 생기가 돌았습니다. 민우가 전화를 끊고 김 집사에게 돌아왔어요. 집사님, 내일 이사회에 참석하겠습니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김 집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때 김 집사가 뭔가 떠오른 듯 표정을 바꿨어요. 잠깐 회장님이 쓰러지시기 직전에 뭔가 서류에 사인을 하셨어요. 김 집사가 가방을 뒤지더니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공증된 유언장이군요. 김 집사가 서류를 확인하며 소리쳤습니다. 회장님이 민우 씨를 유일한 상속자이자 후계자로 지정하셨어요. 민우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어요. 다음 날 오전 10시 운명의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박 이사가 의기양양하게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럼 회장 해임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임원들이 손을 들려는 순간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민우가 김 집사와 함께 당당하게 들어섰습니다. 잠깐요. 민우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박 이사가 당황하며 경비를 부르려 했어요. 누가 들어오라고 했나? 경비를 불러. 박 이사님, 저에게도 발언권이 있습니다. 민우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발언권? 아직 법적 지위도 없으면서. 박 이사가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김 집사가 앞으로 나와 공증된 유언장을 테이블에 올려놓았어요. 한태준 회장께서 강민우 씨를 유일한 상속자 및 후계자로 지정한 공증 유언장입니다. 임원들이 서류를 보고 웅성거렸어요.
박 이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위조일 수도. 공증사무소에서 확인받은 정식 문서입니다. 김 집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우가 임원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여러분, 저는 할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이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박 이사가 다급하게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비자금 문제는 어떻게 할 건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야. 그 문제는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민우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경험도 없는 사람이. 박 이사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저에게는 정비공의 경험이 있습니다. 고장난 건 고치는 게 제 일이거든요. 민우의 말에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 이사가 마지막으로 협박을 시도했습니다. 내가 검찰 라인을 쥐고 있다는 걸 모르나? 나를 건드리면 회사 전체가 무너져. 그 검찰 라인이라는 것도 불법이겠죠? 민우가 박 이사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박 이사가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어요. 그건 박 이사님의 비리부터 먼저 조사해야겠네요. 민우의 말에 박 이사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김 집사가 민우를 보며 감탄했어요. 정비공 출신이지만 당당함을 잃지 않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범인을 찾아보겠습니다. 민우가 선언했습니다. 박 이사가 불안한 표정으로 민우를 바라봤어요. 자신의 음모가 들통날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민우에게는 단 하루밖에 시간이 없었어요. 박 이사의 비리를 밝혀낼 결정적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민우가 복도에서 과거 자신을 도왔던 보안팀장을 만났어요. 팀장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보안팀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박 이사 사무실에 들어가야 해요. 민우의 말에 보안팀장이 놀랐어요. 그건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할아버지와 회사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민우의 절박한 표정을 본 보안팀장이 마음을 정했어요. 알겠습니다. 도와드리죠. 그날 밤 민우의 마지막 도박이 시작됐습니다. 박 이사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한 위험한 잠입 작전이었어요. 민우가 정비공 시절의 기술을 발휘할 때가 온 거였습니다. 밤 11시 회사 건물은 고요했습니다. 보안팀장이 중앙통제실에서 CCTV를 조작하고 있었어요. 민우는 비상계단을 통해 박 이사가 있는 4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10분간만 무력화시킬 수 있어요. 그 안에 끝내야 해요. 보안팀장이 무전기로 속삭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우가 대답하며 복도를 조심스럽게 걸었어요. 박 이사 사무실 앞에 도착했을 때 손에 땀이 흘렀습니다. 문은 당연히 잠겨 있었어요. 민우가 정비공 시절 배운 자물쇠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오래된 핀셋과 철사를 이용해서 자물쇠를 풀었어요. 찰칵! 문이 열렸습니다. 민우가 조심스럽게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사무실은 넓고 고급스러웠습니다. 한쪽 벽에는 거대한 금고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민우가 금고 앞에 서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복잡한 다이얼식 자물쇠였어요. 이걸 어떻게 풀지? 민우가 가방에서 청진기를 꺼냈습니다. 정비공 시절 엔진 소리를 들을 때 사용했던 도구였어요. 청진기를 금고에 대고 다이얼을 천천히 돌렸습니다. 딸깍 소리가 날 때마다 숫자를 기억했어요. 20분이 지나자 드디어 금고가 열렸습니다. 됐다. 민우가 작은 소리로 환호했습니다. 금고 안에는 여러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태준의 비자금 장부 원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박 이사의 이중 장부였어요. 수년간 회사 돈을 빼돌린 증거들이 가득했습니다. 민우가 서류들을 하나씩 확인했어요. 차명 계좌 내역, 해외 계좌 송금 기록, 그리고 이건
작은 녹음기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민우가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한태준 영감만 제거하면 이 회사는 내 것이야. 박 이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차 팀장, 계획대로 실행해. 민우 놈을 완전히 매장시켜야 해. 차 팀장의 대답도 들렸어요. 알겠습니다. 기술 유출과 횡령 누명을 동시에 씌우겠어요. 민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모든 것이 박 이사의 치밀한 계획이었던 거예요. 녹음기에서 더 충격적인 내용이 흘러나왔습니다. 경쟁사 사장과는 어떻게 됐나? 기술 유출 대가로 50억을 받기로 했어요. 돈은 이미 준비됐고요. 좋아. 이번 기회에 한태준을 완전히 끝장내자. 민우가 모든 증거를 USB에 복사하기 시작했어요. 이중장부, 차명 계좌, 녹음 파일까지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 이사가 나타났어요. 뭐 하는 짓이야? 박 이사가 소리치며 달려들었습니다. 민우가 급히 USB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박 이사가 민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이 도둑놈, 감히 내 사무실에. 박 이사가 민우를 밀어붙였습니다. 민우가 뒤로 밀려나며 책상에 부딪혔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박 이사님의 모든 비리를 알았어요. 민우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비리? 증거라도 있나? 박 이사가 비웃으며 대답했어요. 바로 그때 특수 해결사 2명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박 이사가 미리 대기시켜둔 거였어요. 처리해. 박 이사가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해결사들이 민우에게 달려들었어요. 민우가 재빨리 몸을 피했습니다. 정비공 시절 단련된 몸놀림이었어요. 해결사가 주먹을 휘둘렀지만 민우가 옆으로 피했습니다. 민우가 책상 위에 있던 소화기를 집어들었어요. 소화기를 터뜨려서 하얀 연기를 뿜어냈습니다. 으악! 해결사들이 앞을 보지 못하고 비틀거렸어요. 민우가 이 틈을 타서 창문 쪽으로 달렸습니다. 45층이라 뛸 수는 없었지만 옆 건물로 이어진 연결 통로가 있었어요. 창문을 박차고 연결 통로로 뛰어내렸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착지했어요. 놓치지 마. 박 이사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이미 옆 건물로 넘어간 후였어요. 비상계단을 통해 1층으로 내려가서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긴급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박 이사가 민우의 해임안을 강행 처리하려고 했어요. 강민우는 어젯밤 불법 침입까지 저질렀습니다. 박 이사가 임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후계자로 인정할 수 없어요. 임원들이 술렁거렸어요. 박 이사의 말이 설득력 있게 들렸습니다. 그럼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박 이사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민우가 들어섰어요. 잠깐요. 민우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뒤이어 검찰 수사관들이 줄줄이 들어왔어요. 박 이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박 이사님, 당신이 해임될 차례입니다. 민우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수사관들이 박 이사를 향해 다가갔어요. 횡령과 배임, 그리고 산업 스파이 혐의로 체포합니다. 무슨 소리야? 증거가 어디 있어? 박 이사가 발악했습니다. 민우가 USB를 꺼내서 노트북에 꽂았어요. 회의실 대형 스크린에 박 이사의 이중 장부가 나타났습니다. 임원들이 깜짝 놀라며 화면을 바라봤어요. 수십억 원의 횡령 내역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이건 조작된 거야. 박 이사가 부인했습니다. 민우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한태준 영감만 제거하면 이 회사는 내 것이야. 박 이사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차 팀장, 계획대로 실행해. 민우 놈을 완전히 매장시켜야 해.
임원들이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모든 것이 박 이사의 음모였다는 게 밝혀진 거였습니다. 이것도 조작이야. 음성 합성 기술로. 박 이사가 계속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이 이미 차명 계좌를 추적해서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어요. 차명 계좌로 받은 돈이 50억이 넘습니다. 경쟁사에서 받은 기술 유출 대가죠. 수사관이 체포영장을 보여줬습니다. 박 이사가 주저앉았어요.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거였습니다. 이럴 순 없어. 30년간 내가 이 회사를 위한 게 아니라 본인을 위한 거였죠. 민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수사관들이 박 이사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차 팀장도 같이 체포됐습니다. 이미 모든 걸 자백했어요. 박 이사가 끌려나가면서 민우를 노려봤어요. 이게 끝이 아니야. 하지만 민우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박 이사가 회의실에서 나간 후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임원들이 민우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민우 씨, 정말 대단하십니다. 한 임원이 박수를 쳤어요. 다른 임원들도 따라서 박수를 쳤습니다. 김 집사가 감격하며 민우를 바라봤어요. 이제 회사를 정상화시켜야겠네요. 민우가 임원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먼저 할아버지의 비자금 문제부터 해결하겠습니다. 민우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 돈은 모두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투명하게 처리할 거예요.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우의 리더십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경쟁사에 유출된 기술은 이미 무효화했습니다. 민우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미리 준비하신 차세대 기술이 있거든요. 임원들이 놀라며 민우를 바라봤어요. 회의가 끝난 후 민우가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께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었어요. 중환자실에 들어서자 태준이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민우가 달려가서 태준의 손을 잡았어요. 한결아, 다 해결했나? 태준이 약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모든 게 끝났어요. 박 이사는 체포됐고 회사도 안전해요. 태준이 안도의 미소를 지었어요. 역시 내 손자야. 태준이 민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군. 민우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긴 악몽이 끝나고 희망찬 미래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태준이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했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민우가 휠체어를 밀어주며 함께 나왔어요.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태준은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장님, 건강은 어떠십니까? 한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댔어요. 손자 덕분에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태준이 민우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앞으로는 젊은 세대에게 경영을 맡기고 저는 사회봉사에 전념하겠어요. 차에 탄 태준과 민우가 함께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결아, 이제 정말 네가 회사를 이끌어야 한다. 아직 부족한 게 많은데 괜찮을까요? 민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너는 이미 충분히 증명했다. 정비공의 마음으로 사람을 고치는 기업을 만들어라. 태준이 민우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민우가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많은 기자들이 모인 가운데 민우가 단상에 섰습니다. 먼저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민우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할아버지의 비자금 문제로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기자들이 조용히 민우의 말을 들었어요. 약속드린 대로 해당 금액 전액을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민우가 고개를 들며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투명한 재단을 설립해서 어려운 청소년들을 돕는 데 사용하겠어요. 박수 소리가 회견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앞으로 회사를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사람을 중시하는 기업으로 만들겠습니다. 기술보다 사람이 먼저예요. 민우의 대답에 기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후 법정에서 박 이사와 차 팀장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민우도 방청석에 앉아서 지켜봤어요. 피고인 박는 횡령, 배임, 산업 스파이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판사의 선고에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피고인 차는 공범으로 징역 10년을 선고한다. 박 이사가 민우를 바라보며 분노에 찬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민우는 담담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법정을 나오며 민우가 기자들에게 말했어요. 모든 것이 법대로 처리되어 다행입니다. 이제 진짜 일을 시작하겠어요. 회사로 돌아온 민우가 첫 번째 인사 발령을 내렸습니다. 김 집사를 부회장으로, 보안팀장을 감사실장으로 승진시켰어요. 집사님, 아니 부회장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민우가 김 집사에게 인사했습니다. 도련님, 아니 회장님을 끝까지 모시겠습니다. 김 집사가 감격하며 대답했어요. 한편 민우는 약속대로 한결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고아원 출신 청소년들과 소년소녀 가장들을 위한 재단이었어요. 재단 개소식 날 민우가 옛 고아원을 방문했습니다. 아이들이 민우를 보고 환호성을 질렀어요. 형아, 형아. 어린 아이들이 민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민우가 아이들을 하나씩 안아주며 웃었어요. 형아가 성공해서 우리도 꿈을 가져도 되죠? 한 아이가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너희들 모두 멋진 꿈을 이룰 수 있어. 민우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고아원 원장님이 민우에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민우야, 정말 자랑스럽다. 네가 이렇게 성장할 줄 알았어. 원장님이 잘 키워주신 덕분이에요. 민우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그날 오후 민우가 지수를 만나러 갔어요. 지수는 완전히 회복되어 대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형, 법학과 공부가 어때? 재미있어. 나중에 형 회사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싶어. 지수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한결 재단 전담 변호사가 되는 게 어때? 민우의 제안에 지수가 놀랐어요.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너만큼 약자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없잖아. 민우가 지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6개월 후 민우가 이끄는 회사는 완전히 변모했습니다. 친환경 기술 개발에 성공해서 업계 1위로 올라섰어요. 직원들의 복지도 대폭 개선했습니다. 어느 날 민우가 한결재단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한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윤아라고 해요. 밝고 당찬 여성이었어요. 사회복지사로 재단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 윤아 씨. 항상 고생 많으시죠? 민우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봉사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에요. 윤아가 민우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도 여기서 자랐거든요. 당연한 일이죠. 민우의 솔직한 대답에 윤아가 감동했어요. 그 후로 민우와 윤아는 재단 일을 함께하며 가까워졌습니다. 서로의 진심을 알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사랑이 싹텄어요. 1년 후 태준의 건강이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태준은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나 재단 명예이사장이 됐어요. 한결아, 네가 정말 자랑스럽다. 태준이 민우와 함께 산책하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가르쳐 주신 것들이 많았어요. 아니다. 너는 원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 태준이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부모님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계실 거야. 민우가 목에 걸린 완전한 나침반을 만지작거렸어요. 이제는 길을 잃지 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추석날 태준의 넓은 한옥 저택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민우와 윤아, 지수,
김집사 부부, 그리고 고아원 식구들까지 모두 한자리에 앉았어요. 건배. 모든 사람들이 잔을 들며 웃었습니다. 태준이 이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어요. 평생을 찾아 헤맨 진정한 가족을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한결아, 이제 정말 행복하구나. 네, 할아버지. 저도 정말 행복해요. 민우가 유나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지수가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형, 언제 결혼해? 나도 형수 빨리 보고 싶어. 모든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유나가 얼굴을 빨갛게 하며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다음 주 주말 민우와 태준, 그리고 유나가 함께 옛 카센터를 방문했어요. 이제는 무료 정비 봉사센터로 바뀐 곳이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차를 가져와서 무료로 수리받는 곳이었어요. 민우가 직접 작업복을 입고 차를 고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하시네요? 한 할아버지가 신기해하며 말했어요. 원래 제 직업이었거든요. 제일 보람 있는 일이에요. 민우가 땀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태준이 그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어요. 유나도 민우의 진정한 모습에 더욱 감동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민우와 태준, 유나가 나란히 앉아서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그래, 한결아. 이제는 행복만 남았다. 태준이 민우의 손을 잡았어요. 민우가 목걸이에 나침반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완전한 하나가 된 나침반이 석양빛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길을 잃었던 정비공이 가족을 찾고 사랑을 만나고 꿈을 이룬 이야기. 모든 것이 이 작은 나침반에서 시작됐던 거였습니다. 정비공의 마음으로 세상을 고쳐나가겠어요. 민우가 다짐하며 말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웃으며 따뜻한 노을 속으로 걸어가는 모습으로 이야기는 아름답게 마무리됐습니다. 운명은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 가장 밝은 희망을 선물해주는 법이니까요. 가슴 뭉클한 이야기가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길거리에 쓰러진 할아버지를 구해준 작은 선행이 어떻게 한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는지 보셨나요? 민우는 정비공으로서 고장난 자동차를 고치던 것처럼 이제는 더 큰 무대에서 고장난 세상을 고쳐나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돈과 권력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진정한 리더로 말이죠. 30년 전 잃어버린 반쪽 나침반이 완전한 모습을 되찾은 것처럼 민우도 진정한 가족과 사랑, 그리고 자신만의 길을 찾았습니다. 때로는 가장 어려운 순간이 새로운 시작의 문이 되기도 한다는 걸 보여준 이야기였어요. 여러분도 어려움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선한 마음을 잃지 않으신다면 언젠가는 민우처럼 멋진 결말을 맞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과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